12억 원에 분양받은 상가가 6억 원에 나왔습니다. 절반이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상가 안에 가게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몰릴 거라고 생각했던 신도시 상권에 손님이 없었습니다. 건물은 멀쩡한데 장사가 안 되고, 장사가 안 되니 임차인이 나가고, 임차인이 나가니 상가 가격까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송도에 살던 50대 최 씨는 몇 년 전 상가 분양을 받았습니다. 당시 송도는 개발 기대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새 아파트가 계속 들어왔고 도로와 공원도 만들어졌습니다. 기업과 업무시설도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최 씨는 아파트보다 상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아파트는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상가는 월세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분양 상담을 받으면서 최 씨는 이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입주가 계속되면 상권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주변에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데 장사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상가 하나 가지고 있으면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최 씨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12억 원짜리 상가를 계약했습니다. 자기 돈 5억 원을 넣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았습니다. 최 씨가 계산한 시나리오는 간단했습니다. 월세 400만 원 정도를 받으면 대출이자를 내고도 어느 정도 돈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송도에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면 상가 가격도 오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럴듯했습니다.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상가 주변에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가게들도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최 씨는 안심했습니다. 역시 내가 잘 샀구나.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상가가 생각만큼 붐비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는 많은데 상가에 들어오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최 씨는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신도시는 원래 상권이 자리 잡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빈 점포가 계속 보였습니다. 한 집이 문을 닫으면 또 다른 가게가 들어왔습니다. 그 가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을 닫았습니다. 최 씨는 그제야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에 사람이 많이 사는데 왜 상가에는 사람이 없지? 바로 여기서 신도시 상권의 함정이 시작됩니다. 아파트가 많다고 상권이 자동으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디에서 소비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대형마트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차를 타고 다른 상권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차량을 이용해 중심 상권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에는 상가가 너무 많이 공급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 1만 명이 사는데 상가가 100개 필요한데 200개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가 주인끼리 경쟁해야 합니다. 치킨집끼리 경쟁합니다. 카페끼리 경쟁합니다. 미용실끼리 경쟁합니다. 식당끼리 경쟁합니다. 손님 수는 크게 늘지 않는데 가게 숫자만 늘어나면 결국 매출이 나눠집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버티기 힘들어집니다. 최 씨의 상가에도 임차인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음식점이었습니다. 월세 40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최 씨는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지나지 않아 임차인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장사가 너무 어렵습니다. 결국 임차인은 나갔습니다. 최 씨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습니다. 이번에는 카페였습니다. 그런데 카페 역시 몇 달 지나지 않아 폐업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곳도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최 씨는 그때부터 월세보다 공실이 더 무서워졌습니다. 상가의 가장 큰 적은 집값 하락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공실입니다. 아파트는 가격이 떨어져도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는 임차인이 없으면 수익이 0원이 됩니다. 건물은 그대로인데 월세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대출이자는 그대로 나갑니다. 관리비도 발생합니다. 재산세도 있습니다. 건물 유지비도 들어갑니다. 결국 상가주인은 아무것도 벌지 못하면서 계속 돈을 넣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최 씨에게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12억 원짜리 상가에서 월세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출금은 그대로였습니다. 처음에는 1개월 공실이었습니다. 금방 구해지겠지? 2달이 됐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자.
6개월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최 씨는 임대료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월세 400만 원을 350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래도 문의가 없었습니다. 3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래도 계약이 쉽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최 씨는 월세를 크게 낮춰야 했습니다. 이것이 상가 투자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가는 월세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주변 상가와 경쟁해야 합니다. 옆 건물이 월세 250만 원이면 내가 400만 원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공실이 많으면 임차인에게 협상력이 생깁니다. 월세 조금만 깎아주세요. 인테리어 기간에는 월세를 안 받을 수 없나요? 관리비를 조금 낮춰주실 수 있나요? 상가가 남아돌면 결국 건물주가 양보하게 됩니다. 최 씨가 처음 계산했던 수익률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상가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 12억 원에 분양받았던 상가에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1억 원, 10억 원, 9억 원. 그런데도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가를 사려는 사람은 월세 수익을 보고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월세가 잘 나오지 않는 상가라면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12억 원짜리 상가에서 월세가 400만 원 나온다고 해보겠습니다. 1년 월세는 4,800만 원입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연간 수익률은 약 4% 수준입니다. 그런데 공실이 발생하면 수익률은 바로 떨어집니다. 월세가 300만 원으로 내려가면 연간 월세는 3,6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세금과 관리비, 유지비까지 빠집니다. 그러면 투자자가 생각하는 적정 가격도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상가는 월세가 떨어지면 매매 가격도 같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 씨의 상가가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사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7억 원까지 가격을 낮췄습니다. 그래도 거래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6억 원짜리 매물까지 등장했습니다. 12억 원짜리가 6억 원입니다. 절반입니다. 최 씨는 이 가격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황당한 것은 이 가격에도 쉽게 팔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상가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6억 원을 투자해서 월세를 얼마나 받을 수 있지? 그런데 월세가 200만 원밖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년 월세는 2,400만 원입니다. 여기서 비용을 빼야 합니다. 그리고 공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는 생각합니다. 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6억 원을 넣어야 하나. 차라리 은행에 돈을 넣거나 다른 투자처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상가는 결국 수익률과 위험을 같이 봐야 합니다. 가격이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싸진 이유가 무엇인지 봐야 합니다. 최 씨는 처음 상가를 살 때 송도라는 지역을 봤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이 상가가 왜 돈을 못 벌고 있는가를 봤습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질문입니다. 송도가 발전하는 것과 내가 가진 상가가 돈을 버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송도에 사람이 많이 살아도 상가 위치가 좋지 않으면 손님이 안 올 수 있습니다. 상권의 중심에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차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건물 동선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경쟁 상가가 너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돈을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유동인구입니다. 사람이 많이 지나가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소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지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아파트 주민이 1만 명 있어도 그 사람들이 모두 그 상가에서 소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에 들어가면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차를 타고 다른 지역에 갈 수도 있습니다. 대형 쇼핑몰에 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아파트 숫자만 보고 상가를 사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최 씨는 처음에 주변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면 상권도 자동으로 커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가 공급도 같이 늘었습니다. 새로운 상가 건물이 계속 생겼습니다. 신축 상가가 등장했습니다. 분양 당시에는 모두가 최고의 상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입주하고 나니 상가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게 신도시 상권의 대표적인 위험 중 하나입니다. 계획도시에는 상업시설이 계획적으로 공급됩니다. 그런데 주택은 비교적 쉽게 채워져도 상가는 모든 점포가 동시에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아파트 한 채에는 한 가족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상가 한 칸은 반드시 성공하는 사업이 들어와야 합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사람이 들어오면 기본적인 주거 수요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상가는 사람이 들어온다고 반드시 매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지나가도 소비하지 않으면 매출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없으면 임차인이 버티지 못합니다. 임차인이 나가면 공실이 됩니다. 공실이 늘어나면 건물의 임대 수익이 떨어집니다. 임대 수익이 떨어지면 투자자들이 상가를 사지 않습니다. 결국 매매 가격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최 씨의 상가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12억 원짜리 상가가 6억 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6억 원에도 팔기 어려웠습니다. 대출금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상가를 팔아도 대출을 모두 갚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최 씨는 상가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공실은 계속됐습니다. 최 씨는 결국 자신의 돈을 넣어 대출이자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월세를 받아 이자를 냈습니다. 이제는 월세가 없어 자신의 월급으로 이자를 냈습니다. 상가가 자산이 아니라 매달 돈을 먹는 자산이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투자자는 심리적으로도 무너집니다. 내가 왜 이걸 샀을까? 차라리 아파트를 살 걸. 그냥 현금을 가지고 있을 걸. 하지만 이미 계약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상가 투자를 할 때는 분양받기 전에 최악의 상황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공실이 1년 발생해도 버틸 수 있는가? 월세가 예상보다 30% 낮아져도 괜찮은가? 상가 가격이 30% 떨어져도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가? 주변에 경쟁 상가가 100개 더 생겨도 괜찮은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재 장사가 잘 되고 있는가입니다. 미래의 개발 계획보다 지금 실제로 돈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가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미래입니다. 하지만 대출이자는 현재입니다. 분양대금도 현재입니다. 세금도 현재입니다. 관리비도 현재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상권을 믿고 현재의 대출을 크게 일으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최 씨는 이제 상가를 보러 가면 예전과 완전히 다른 것을 봅니다. 예전에는 건물 외관을 봤습니다. 몇 층인지 봤습니다. 분양 가격을 봤습니다. 주변 아파트 숫자를 봤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사람이 몇 명 지나가는지 봅니다. 그 사람들이 실제로 가게에 들어가는지 봅니다. 점심시간에 식당이 얼마나 차는지 봅니다. 저녁 시간에 사람들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봅니다. 공실이 몇 개인지 봅니다. 몇 달 동안 임대가 안 된 점포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상가가 얼마나 많은지도 봅니다. 결국 상가는 건물이 아니라 장사를 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건물이 아무리 멋있어도 장사가 안 되면 상가의 가치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상가는 벽과 바닥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소비를 사는 것입니다. 그 소비가 없으면 월세도 없습니다. 월세가 없으면 수익률도 없습니다. 수익률이 없으면 투자자도 사라집니다. 투자자가 사라지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상가 가격은 생각보다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12억 원이 6억 원이 되는 것도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히 대출 비중이 높다면 손실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최 씨는 지금도 상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송도 상권이 더 성장하면 다시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조건 기다리지만은 않습니다. 주변 상권의 매출을 확인합니다. 공실률을 확인합니다. 임대료를 확인합니다. 입주 물량을 확인합니다. 새로운 상가 공급도 확인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확인합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돈을 쓰고 있는가? 이것이 상가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가 1만 세대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좋은 뉴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 투자자에게는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그 1만 세대가 어디에서 소비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소비하는지, 대형마트로 이동하는지, 다른 상권으로 이동하는지, 내 상가 앞을 지나가는지,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상가의 미래는 아파트 숫자보다 소비 동선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송도뿐만 아니라 동탄, 김포, 일산, 파주 같은 신도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가 많이 들어온다고 상가가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가 공급이 너무 많으면 임차인끼리 경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권이 만들어지는데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건물주는 대출이자를 계속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가 투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를까가 아닙니다. 공실이 생겨도 내가 버틸 수 있을까입니다. 최 씨가 12억 원에 샀던 상가가 6억 원이 됐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송도 상권이 망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도시의 개발과 상권의 성공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람이 사는 것과 돈을 쓰는 것은 다릅니다.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과 상권이 살아나는 것도 다릅니다. 그리고 상가의 가격은 건물 크기보다 그 건물에서 실제로 얼마나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나오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상가를 살 때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것은 화려한 개발 계획이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돈을 쓰고 있는가? 임차인이 장사를 해서 돈을 벌고 있는가? 그 임차인이 3년 뒤에도 계속 있을 가능성이 있는가? 이것을 봐야 합니다. 12억 원짜리 상가가 6억 원이 되는 동안 건물은 그대로였습니다. 벽도 그대로였습니다. 바닥도 그대로였습니다. 엘리베이터도 그대로였습니다. 바뀐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였습니다. 여기서 장사하면 돈을 벌 수 있겠다. 이 기대가 사라지는 순간 상가의 가격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건물이 낡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건물에서 돈을 벌 사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상가는 결국 사람의 지갑 위에 올라가 있는 부동산입니다. 사람이 오지 않고, 돈을 쓰지 않고, 임차인이 버티지 못하면 12억 원짜리 상가도 6억 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 가격은 반토막이 나도 대출금은 반토막이 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상가 투자의 가장 무서운 현실입니다.